민사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 세 가지 이 정도 있어요. 물론 더 있어요. 우리 짜잘한 법들이 더 많이 있는데 큰 테두리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민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교를 하자면 민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법, 즉 이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와 의무가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민법에 녹아 있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돈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낯설죠? 괜찮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한다.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용어, 우리 이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자, 이 정도는 우리 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채권, 채무다,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런 용어를 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권자는 용어 자체에서 권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채무자는 우리 용어 자체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채무자가 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근거는요.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보면은 채권편에 있지만 금전 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자는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발생해요.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무슨 권리가 발생하죠? 돈 달라, 돈 줘. 이런 금전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채무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돈 줄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죠. 자,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는 계속 지속되면서 변경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권리와 의무는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돈도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다 받았다. 거꾸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았다. 변제를 다 했다. 전부 변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돈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아니죠. 금전 채권이 소멸하게 된 겁니다. 자, 거꾸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의무가 남아 있나요? 아니죠. 의무가 다 소멸을 한 거예요. 자, 본 것처럼 이 시간적 관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민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왜 권리가 있느냐? 근거는 민법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동아 같은 나라처럼 우리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실 법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채무자들이 이 임의 변제, 자발적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사적으로 자력으로 구제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국가기관에 우리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법률이겠죠. 이 법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절차법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로 법률 분쟁을 해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민사소송법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우리 소송이죠. 소송. 우리 소송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발생된 법률 분쟁의 관념적인 해결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말로 좀 추상적이다라는 표현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우리 국가기관인 법원이 우리 분쟁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는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돈을 못 받은 채권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얘기합니다. 원고와 누가 싸우겠죠? 소를 당하는 채무자를 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돼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우리 민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스포츠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탁구나 테니스처럼 비슷해요. 서로 승리를 위해서 다투는 분쟁이죠. 자, 이 민사소송의 결과는 관념적으로는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송의 시작은 소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원고가 우리 소장을 법원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송이 계속 진행되겠죠. 이건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소송의 끝은
끝은 뭐냐면 판결의 확정이에요. 판결의 확정입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우리 분쟁이 해결은 됩니다. 어떻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해결은 돼요. 왜냐하면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판결문이 나오면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 받을 1천만 원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해결은 됐는데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우리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해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 보세요. 우리 민사소송이 끝나면 판결문, 뭐 승소한 판결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이 판결문 종이 쪼가리인가요? 실제로 A4지 몇 장짜리거든요. 이걸 바라고 소송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채권자가 원고가 진짜 바라는 거는 이 단순한 A4지 몇 장짜리 판결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우리 결과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 채권자라면, 금전 채권자라면 무슨 결과가?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분쟁은 실제로 이 채권자가, 원고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바가 이루어져야 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민사 집행 절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사 집행 절차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우리 채무자의 돈이 채권자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고 물건이 내 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절차를 민사 집행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사 소송의 결과를 얻는 게 뭐라고요? 판결문이라고 했죠. 판결문, 판결서라고 해도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는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판결문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법률 용어를 쓰자면 집행권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자가 소송의 결과로 판결문을 얻었다, 집행 권한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집행 권한이 있어야 민사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민사 집행을 신청한다. 똑같은 말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압류라고 한다고요. 압류라고 한다고. 자, 이 압류를 통해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민사법의 큰 숲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법에 의해서, 이 민법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만 우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소송이 끝이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서 가려지는 거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분쟁 해결뿐이에요. 즉 판결문만 나온다는 얘기고, 채권자가, 원고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민사 집행 절차,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리 법 조문은 다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큰 테두리가 민사법의 숲이고요. 이 숲 중에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 민법이라는 나무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